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10월 12일 주말입니다. 좋은 주말. 예, 주말이라 좀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좀 편한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최근에 보니까 뭐 많은 분들 보니까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조금 요즘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면은 그 이제 보면 옐로우라는 게 붙습니다. 네, 네. 옐로우라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린인 경우는 이제 광고를 달아주고 광고 수익을 조금 줍니다. 근데 이제 그것이 옐로우가 되었을 경우는 그건 이제 광고 수익이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최근 뭐 6월부터 뭐 한국 구글 쪽에서 좀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한 100건에 한 건 달릴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상당수가 달리는데 특히 조국이를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옐로우로 변합니다. 그게 이제 조국이라고 얘기하고 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고. 아니 지금 이 정부가 네. 그 모든 언론을 다 장악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지금 저 공영방송 KBS도 네. 유시민이라는 그 유튜버, 네. 그야말로 유튜버죠. 알릴레오 유튜버, 예. 그 한 1인 유튜버가 네. 야 KBS 그 양승동이 사장, 임마 니네 그 법조팀 애들 요새 조국 비판하는 거 좀 손 봐. 손 봐. 이거 뭐 대가리 콱 쳐박고 이제 뭐 꼼짝도 못 하고 법조팀 뭐 가버려 해산 너희들은 이제 해산 예. 새로 무슨 뭐 팀 만들어 뭐 특별 그리고 취재팀 외부 만들어. 조사위원을 뭐 불러가지고서 뭐 검열할 테니까 대기해 이거 되는데 예,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보면 조국이란 표현 안 쓰고 조국은 조국이, 그다음에 정경심은 정경심이라고 하는 정경심이,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은 김정숙이.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얘기할 유튜브 생각입니다.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 네. 이건 이 정권이 참 대단한 게 90을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? 지금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. 이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. 오로지 유튜브만 좀 살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튜브마저도 네. 이거 완전히 진압하고 일찍 다른 소리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직접적인 간접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광고 수익을 못 내가지고 말려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한 작전 고사 작전이라고 하는데. 고사다 말려 죽이. 예, 말려 작전인데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침 그 유튜브는 주체가 미국에 있는 유튜브 구글 아니에요? 구글이죠, 구글. 구글이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보면 구글에다가 구글 어드센스에다가 광고를 의뢰하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아니 제가 그 구글 고위 관계자를 만나가지고서 네네. 어제 네네. 만나가지고 좀 설명을 들었어요. 네네. 뭐 저 아는 친구에서. 네. 그랬더니 정부에서 구글과 유튜브에 대한 압박은 없다. 그건 그렇죠.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네. 이 구글이라는 게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이 네. 이게 개방성 네네. 누구나 다 와서 얘기할 수 있고 네네. 누구나 다 떠들게 네. 할 수가 있고 한데 뭐 보편적 기준들에 의해서 걸리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이 한다. 이것도 아동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이들이 뭐 장난 예, 갖고 놀고 예.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은 한국 그 구글이 예. 구글 코리아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아동 정책하는 곳에서 네. 좀 어린 아이들은 아동 학대. 아동 학대라든지 어린 아이 그리고 차일드 어뷰즈죠. 음. 애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예. 얘들이 뭐 노래 부르는 거 하는 거 연기하는 거 이런 네. 것들은 부모 관리 감독 하에 뭐 다 이렇게 하게 하고 네. 있는 것이고 네.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어른들 놀라고 해놓은 데지 예. 아이들을 뭐 등장시키는 거는 안 된다.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아동 유튜브 단속하고 하는데 하나 이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광고주 또 가이드라인이 있답니다. 그렇죠. 우리 이제 우리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네. 광고에 대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이런 것이에요. 광고주들이 무슨 뭐 뮤직 하는데 하지 마. 나는 음악 너무 싫다. 우리는 뭐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음악 같은 거 무슨 뭐 이런 거 뭐 넣지 말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. 네. 더욱 구체적으로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네. 그 크리에이터들은 피해달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뭐 보수 유튜브들 중에
뭐 그 지금 뭐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뭐 수익이 절반 줄었다, 절반. 수익이 안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예, 많은 거죠. 맞죠. 예, 자, 이제 그런 것이 지금 2019년 이제 10월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마침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원탁, 어둠의 원탁 게임. 원탁. 그다음에 보면 현재 문재인이 조국이 문재인이 조국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,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닌가. 아니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2012년에 네. 빡시게 하면서 네. 위력을 보여줬던 것이고 예. 문재인이 지금 뭐 온 국민의 분노에 맞서가지고 혼자 네. 뭐 싸우는 모습이 되는 거, 네. 이른바 좌익이라는 좌파라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네. 다 쏟아져 나오고 하는 건 누군가의 지휘탑이 있다고 봐야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이제 두어 차례 달아드리면서 보면은 이것은 과거 이제 신영복 교수 같은 경우 이제 통역당 맞죠? 너무 많아서 예, 통역당이 20년 동안 이제 수감을 했고 88년에 가석방으로 나왔던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고 그 통역당 그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의 신념을 변치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양반이 쓴 시가 바로 처음처럼입니다. 나는 변하지 않았다. 나는 변하지 않았다. 처음처럼이고 그 시를 쓰고 또 이 양반이 옥에서 남파 간첩 중에 누구하고 이제 같은 방을 쓰면서 서예하고 한학을 배웠어요.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독특한 필체를 갖다 자랑해서 그것이 지금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에 붙어 있는 그 글체가 시 제목도 신영복이 쓴 거고, 그다음에 그 필체도 신영복 필체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소주 회사에다 이제 판 거죠. 그건 현재는 먼저 롯데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당시 경월소주라고 있었죠. 2006년 경에 경월소주. 그때 그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블렌딩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? 있잖아. 손혜원입니다. 손혜원. 명문여고 나오신 그 손혜원이가 이제 그걸 했고, 그때 보면 그 회사 측에서 그러면 돈을 살해하겠다 그러니까 신영복이 그걸 안 받고 그 돈을 그대로 성공에 대해다가 기증을 했어요. 1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마침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저희 외삼촌께서 갑자기 그 양반 늘 보면 뭐 참이슬을 드시던 양반이 처음처럼을 시키는 거예요. 처음처럼 시켜서 내가 깜짝 놀라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뭐 또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간에 무슨 뭐 어느 것이 토착 소주냐 뭐 이런 또 논쟁이 붙었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삼촌 저는 저하고 저 김영광은 저 참이슬만 먹는데요. 왜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습니다. 마침 보니까 처음처럼 글을 쓰니까 그거고 좌파의 거두인 좌파의 거두고 그 양반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처음처럼 무엇을 위한 처음처럼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지켰던 사람이라 저는 처음처럼 안 마십니다. 그랬더니 제가 소개했죠. 저희 외할아버지 외조부님께서 1949년에 그저 지리산 빨갱이들에 의해서 빨치산에 의해서 좀 처형당하셨던 그 지주였다고. 그때 우리 외삼촌이 2살 3살이었어요. 이게 빨자만 들으면 부르르 떠시는 분이거든. 지금 이제 우리가 해방 전국은 이제 그렇게 좌우익 대립을 해왔고 박정희 시대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산업화에 맞서서 해왔는데 이 민주화 세력들이 그 60년대, 70년대, 80년대는 이제 주사파라고 해서 북한에 이제 손을 댔고 이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악마적 집단의 영혼을 판 거예요. 자, 통역당의 그 김종태. 지금 그 김종태. 그 사람 남파 공작원입니다. 그러니까. 김종태도 거의 간첩이고 김일성에게 김종태하고 통역당 이 신영복이 일당들 구출하려고 지금 제주도에 무장까지 보냈잖아요.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물으면 야 니들이 니들이만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던 공산주의자들 아니냐? 그러면 답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. 우리는 박정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민주화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80년대 넘어와서 이게 참 제 친구들 후배들의 일인데 85년 82년 이 무렵에 그 김용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들으면 북한 공작 지도부가 가르치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, 이 해방 전국 이후부터 나오는 역사에 대해서 하면서
그때 그 시절에는 그 이선실 사건이 유명한 그 저 간첩단 사건이지만 중부지역당. 중부지역당 사건이지만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저 김부겸 같은 사람들 뭐 그 이런 뭐 DJ 비서였던 뭐 김부겸. 했던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래 북에서 왔시오. 네. 저 티귿 아십니까? 그때 그 신문 안에 타도 제국주의 동맹 김일성이가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걸 뭐 항의 투쟁했다고 지금 뭐 무슨 뭐 우리가 뭐 임시정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어디다 대고 거지 같은 얘기 때문에 이 조선의 역사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하지 김일성 주석의 역사한 거지 그따 대고 어디 뭐 김구 이런 삐리한 부르주아 같은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운동했던 이런 놈들하고 하느냐 해가지고 네. 이게 주사파들이 임종석을 포함한 네. 뭐 다 뭐 그때 80년대에 활약했던 종북 주사파들이 얘기하면 임종석이한테도 그러잖아요. 아니, 그 종북 주사파였던 그 과거에 대해서 너 어떤 입장이야 그러면 아니 북한과 수출을 닫고 이랬던 건 뭐 잘못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뽀덕뽀덕 우기면서 임종석이가 국회에서 나와서 그랬잖아요. 내가 민주화 투쟁할 때 의원님은 뭐 하셨습니까? 자랑스러운 난 청년기를 살았습니다. 그때 전희경 의원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초등학교 다녔을 겁니다. 그러니까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던 건데 예.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우파에서는 그 진짜 저 삐리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안철수가 얘기했던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? 이 좌익과 우익의 투쟁이 지금도 사상 투쟁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같은 애들이 자, 이거는 지금 우리 최근에 보는 현상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1960년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. 좀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현재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생긴 게 48년 12월 1일입니다. 여순 반란 사건 여순순전 반란 사건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거예요. 긴급히. 그러다가 1960년 4월 19일 날 이후에 이게 폐지됩니다. 그래서 물론 6월 10일 날 새로운 국법법이 제정이 됩니다만은 5.16 날 때까지 한 1년 동안은 여기 텅 빈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뭐가 들어왔냐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인혁당, 통역당이 바로 이 무렵에 생깁니다. 이 무렵에 생기는데 자 마침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좀 안병직 교수라고 있어요.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. 교수죠. 이 안병직 교수가 원래는 돌아가지 않으셨나? 아니 살아계세요. 최근에 8월 24일 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장기간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는 60년대 서울대 상대 다니면서 자기 사부였던 사형이던 박현채 교수. 저 조선 민족경제론 이 박현채 교수라는 사람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34년생 개띠입니다. 근데 6.25 전쟁이 터질 때 16살의 나이에 인민군이 퇴각하니까 지리산에 들어서 2년 동안 소년 빨치산을 해요. 그래서 이 박현채 교수를 모델로 쓴 것이 바로 조정래 태백산맥의 위대한 전사 조원재입니다. 이 양반이 나중에 총 맞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서울대 상대에 들어와서 박현채 안병직이 만들어졌고 이 안병직이 뭐냐니까 통역당, 인혁당 이런 부분의 핵심적 인물입니다. 근데 이 안병직 교수가 이 양반이 없었으면 이 좌파의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. 이 양반이 자기는 60년대 남조선 혁명이 완수될 줄 알았다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70년 말이면은 한국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민족 자본주의가 싹틀 줄 알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김문수 또 이영훈 그 모든 것 흔한 예로 국내 자기 표현이 이랬습니다. 자기들은 딱 얘기가 이거예요. 자기들은 인혁당, 통역당, 난민전, 안병직 교수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. 실제 국가 전복을 위한 민주주의 혁명 운동을 했다.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나는 민주주의 애국 운동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. 그 국가 전복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혁명 운동을 했고 자기들의 모델은 뭐였냐니까 75년에 자유 베트남을 무너뜨린 NLF 베트콩 민족해방전선 요즘도 NLN이라는 그겁니다. 자 이런데 안병직은 그야말로 자기가 연옥을 통과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사상 개조를 합니다. 막상 보면 70년이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1970년대 웬걸 80년대니까 우길승천 우리나라 경제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거든. 자기 이념이 틀렸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양반은 나중에 뉴라이트의 대부가 됩니다. 어느 날 그때 이 안병직과 같이 움직였던 선수들이 누구냐? 안병직 조금 후배입니다만은 바로 신영복이에요. 잘 알죠. 경제학과 서로 배니까 서울대 경제학과.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안병직이나 신영복이나 한명숙
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공이다 보면 함양, 함안, 의령, 밀양 이른바 옛날 김원봉의 밀양 권역입니다. 그렇죠. 밀양 대구. 그래서 대구가 옛날에 저 남쪽의 모스크바라 그러지 않습니까? 남쪽 한반도의 모스크바가 어디냐니까 대구였습니다 예전에. 자 안병직 교수가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젠 과거에 그랬다라고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뿌리들. 그럼요. 그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안병직 교수님 또래들이 네.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저한테. 예. 지금 뭐 저 좌파의 아주 뭐 거두인 네. 어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.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. 70년대 초반에 네. 유신 그 시절에 네. 하면서 앞으로 곧 공화국이 통일이 될 텐데 네.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나는 이 매판 미 제국주의에 붙어서 매판 세력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참회하고 새 공화국 발전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술도 안 먹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안병직 교수 그 분들이 70년대에 곧더래. 김일성 체제가 남쪽에까지 쭉 밀고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영희 씨. 그 지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저 베트남 통일될 때 환희의 그 전율을 느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? 우리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막 교착 상태라 그러죠. 뒤죽박죽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이념의 이 뒤죽박죽 상태도 지금 뭐 그러니까는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지금 한반도에 뭐 또 무슨 위대한 뭐 지도자처럼 또 떠오르는 게 네. 이런 사상적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정리된 데다가 이제 80년 중후반에 이제 5.18 종북 비극이 주사파들. 있었고 그 다음부터 흔한 얘기로 종북 주사파들이 이 전대협 이쪽 계열들이 더 붙으면서 원래 괴물이었는데 아주 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터무니없는 국정 운영을 보면서 네. 점점 더 그런 확신이 우리가 더 커져가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주말이라 오늘 마침 소주 한 잔 지난주 아니 이번 주 저녁에 먹었던 소주 한 잔. 그래서 처음처럼과 참이슬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면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계속 옐로우 붙고 그래서 앞으로 조국은 뭐로 부르겠다? 조오국이. 뭐 황태순 TV는 네. 뭐 광고가 뭐 붙든 안 붙든 항상 그냥 정론직필. 정론집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